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김홍구 경기대 겸임교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각 당이 공천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내홍, 이 후폭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은 이 점을 좀 집중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쪽입니다. 김종인 대표가 이 비례대표 2번을 내정했습니다. 이 셀프 공천으로 바로 반발이 있었고요. 지금 비대위에서 14번으로 내려가는 중재안을 김종인 대표한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종인 대표는 일단 거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가 열려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박 교수. 그 비례대표 2번은 실질적으로 남성 1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상징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당의 체질 개선을 위해 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당의 색깔을 바꾼 다음 차원에서 자기가 상징성 있는 남성 1번을 받아서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당원들이 특히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당직자 현역 의원들 대개 과거에 보면 이제 친노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마지막 이제 희생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후순위를 받는 게 어떠냐 이 부분에서 지금 조정이 안 되고 있고 또 초청한 분 중에 좀 하자가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지금 첨예한 갈등의 요인인데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지금 뭐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김종인 있는데 대표가 중재안 14번으로 내려가라는 안을 받을 것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저는 안 받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공언을 오늘도 3번이나 했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제가 당대표를 할 필요가 안 있습니다. 받는다. 네, 그러면 예. 중앙위가 의결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사퇴합니까? 네, 사퇴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분 성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일단 받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받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런데도 중앙위가 의결하면 받지 않는 가운데 중앙위가 의결하는 과정 중에 아마 당에서는 뭐 이종걸 원내대표도 계속해서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중앙위가 열리는 동안 김종인 대표와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설득을 하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중앙위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박우섭 부총장 같은 분 중앙위의 핵심 멤버인데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 그렇다면 이 칸막이를 만드는 문제를 빼고 2번 가는 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중앙위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이 사안에서 갈등을 끝내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중앙위에서 김종인 대표가 14번으로 못 내려가겠다고 버티면 네. 결국은 중앙위도 김종인 대표한테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저는 타협점이라고 보는데요. 중앙위는 칸막이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누었던 이 칸막이 이 문제를 해소를 하면서 동시에 김종인 대표의 체면도 세워주는 그런 타협안을 만들 수 비례대표 있다는 2번으로 공천한 것이 더 문제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은 칸막이로 세 부류로 나눈 것이 더 문제라고 보는 겁니까? 칸막이로 나눈 것은 기본적으로 당헌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과는 어긋나거든요. 그건 당헌에 그게 더 어긋나는 큰 사항입니다.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김종인 볼수 대표가 있고요. 그 칸막이를 허무는 것만 동의한다면 비례대표 2번도 괜찮다. 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당의 예. 대표로서 갖고 있는 상징성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 김종인 대표의 비례대표 2번 내정으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추진해온 뭐 이른바 당혁신 이거는 상당 부분 뭐 훼손돼 버린 거 아닌가요? 많이 훼손됐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루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의 성과들, 많은 성과가 물론 완벽한 성과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한 70점 정도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라든가 또 운동권식의 방식에 대해서 바꾸겠다.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뒀거든요. 이미 훼손됐다는 거죠? 예. 저는 뭐 훼손됐다기보다는 이미 그 당의 체질을 바꾸는 과정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왔다. 왜냐하면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두주의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그래서 훼손된 것보다는 앞으로 총선까지 그 개혁 노선을 갖고 가겠다는 의지를 좀 봐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앙위의 중재안이죠? 14번으로 내려가는 거.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뭐 내부적으로 계산을 15번까지 당선권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 추정하고 뭐 그게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뭐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 사례도 보면 사실은 당선권 바깥에 한두 번, 1, 2번 정도를 더 내려가서
배수진을 치고 정말 내가 죽을 각오를 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당선권 안에 14번으로 지금 낸 거는 그건 김종인 대표가 아니 어차피 당선권이라면 2번이나 12번이나 14번이나 뭐가 다르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중재안이 맞는 거냐? 기본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15번이 당선권이라면 16번 정도를 제시해야 이게 정말 한번 배수진을 치고 승부를 해봅시다 이런 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당선권이라는 게 현재로는 추정일 뿐이고요. 아니 뭐 당선이라는 당이 건 어쨌든 아닙니다. 그렇게 네. 추정하고 있으니까 그 추정에 근거해서 뭔가 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현재 김종인 비대위 대표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당의 판단은 제가 추정한다는 최소한도 그동안에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놓은 데 대해서 대표로서의 최소한의 예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향후의 총선 이후에도 일단은 김종인 아니, 현재 그러니까 대표의 네네. 김종인 대표가 당장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례 2번이든 10번이든 15번이든 당선 안정권인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후순위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꼼수 아니냐 지금 이렇게 반론 피우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당에서는 당선 안정권 바깥에서 당대표가 먼저 몸을 던지는 걸 보여달라 이거 아닙니까? 바깥에서 던져달라는 아니 그런 얘기죠. 안 그러면은 뭐하러 그런 후순위로 갑니까? 그야말로 저 김종인 대표 얘기가 맞는 거죠. 이게 뭐 꼼수 부릴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김대중 대통령이 비례대표 후순위로 갔던 것은 당시 당선권으로 예정됐던 의석의 2번 정도 아래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죽기를 각오했다. 나를 살리려면은 우리 의원들 더 찍어주세요.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14번이 과연 그런 전범에 비춰볼 때 중재안이 맞냐 제가 그렇게 문제 제기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 했던 그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굉장히 저는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김대중 대통령 그렇게 승부를 걸어야 될 만큼 아주 절체절명의 그러면 상황이었고요. 지금은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김종인 그때보다- 체제가 들어와서 그때보다 괜찮습니까? 상당히 그때에 비교하면 상당히 안정된 체제라고 봐야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예, 어떻게 네. 보세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 당 개혁을 완수하고 물에 떠내려가는 당을 어느 정도 구해놨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좀 확고히 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앞순위를 바라는 거지 굳이 뭐 그 후순위하고 큰 차이는 안 두고 있다고 보는 거죠. 뭐 인식이 뭐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총선을 앞두고 이 제1야당에서 그 탈당한 사람들이 제3당을 구성해서 지금 야권 분열 상태로 총선이 치러지는 것이 야당사의 전례 없는 위기라고 저희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김대중 대통령이 후순위로 받을 때보다는 그래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사정이 좀 낫다 이렇게 보시니까 아마 인식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짚을 문제가요. 그 문희상 의원, 백훈기 의원 사실은 이 전략공천으로 컷오프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상당한 충격을 줬는데 이 두 사람을 지금 구제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뭐 설명을 제가 못 들어서 당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면서 이 두 사람을 구제했습니까? 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네. 그 지역에서 이 탈락된 두 분에 필적할 만한 그런 후보를 구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그동안 그런 평가를 받았지만 실제 그 당의 원로로서 특히 뭐 문희상 의원 그렇고요. 백공기 의원도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역량들이 지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죠.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질과 더불어서 지역에서 대체할 수 있는 후보를 구하지 못한 두 가지 그러면 측면이죠. 두 가지 이 오류를 인정하는 거네요. 첫째는 이 의원 자격심사위원회가 잘못 판단했다는 거죠. 일단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설명하고 네.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그래도 뭔가 경쟁력 있는 다른 후보를 구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막상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맞습니다. 예, 지금 그 두 가지를 갖고 설명을 하는 거죠? 네. 그 설명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어쨌든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되어 있는 현실 정제 측면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썩 저도 이렇게 명쾌하게 받아들이지는 동의할 않습니다. 수는 없지만 불가피하다라고 본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불가피한 게 아니고 구제하려고 일부러 갖다 맞춘 궁색한 변명이다. 이연령 비연령이다. 왜냐하면 처음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은
그렇게 하는 거죠. 왜 못 찾습니까? 얼마든지 좋은 인재를 구해가지고 전략 공천을 할 수가 있어요. 굳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여야나 공천정국에서 보면 지금 끼워 맞추는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명분을 다 상실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저 궁색한 변명이다 그렇게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찬 의원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이찬 의원 지역은 이미 공천을 했습니까? 아직 공천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 아까 이 두 사람 구할 때, 구제할 때에 놓은 거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네네. 예, 컷오프 시킨 거가 잘못됐고, 그래도 사람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었다. 네. 그렇죠? 지금 이해찬 의원의 경우에는 아예 무슨 잘못이 있다고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네, 잘못이 잘못이 없는데 정무적 판단 때문에 탈락시켜야겠다. 이렇게 김종인 대표가 설명하고 있죠. 홍찬성 위원장도.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람을 못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해찬 의원을 구제하는 게 문희상 백군기 의원을 구제한다면 이해찬 의원도 구제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 논리의 일관성에서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주목할 부분이 이해찬 의원을 탈락시킨 이유가 뭐냐?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던 친노 패권주의의 상징으로서 이해찬 의원에 대한 이 공천 탈락이라는 결정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두 가지 친노 패권주의와 운동권적인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친노 패권주의에서 그 상징이라고 했던 부분을 바꾸겠다는 그건 당의 의지가 계속 살아있다면 이 부분은 유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문희상 백군기는 구제해도 이해찬은 구제할 수 없다. 구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저는 어떻게 평가하는 보세요? 거죠. 저는 지금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님 구제하는 거 보니까요. 그쪽도 지금 구제할 확률이 많습니다. 아니면은 굳이 이렇게 처음 컷오프된 분들을 살리면서 아직도 공천을 안 하고 있잖아요. 세종시를. 이거는 분명히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항의를 받고 뒤에서 많은 담합이 있었다. 그렇게 판단을 해보는 거죠. 하루 이틀 지켜보면 될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자격심사위원회가 오랫동안 작업을 해서 그것도 혁신위의 기준을 가지고 작업을 해서 컷오프를 시켰고, 그 후에 김종인 대표가 들어서서 정무적 판단까지 겸해서 또 2차 컷오프, 3차 컷오프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막판에 어떤 이유든 다시 탈락했던 사람 중에 일부는 구제하고 일부는 이유 없다고 하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국은 저는 두 가지인데요. 혁신위에서 내놓았던 그런 안들은 네. 사실은 정성적인 평가 또 정량적인 평가, 다양한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 지수들을 통해서 평가를 한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당 지도부와 같이 함께 정치적 판단을 저는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 정책 판단. 그렇죠. 그게 이제 정무적 판단인데 그 정무적 판단이 너무 자의적일 경우에는 비판을 받을 것이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견을 그런 이유를 대면서 판단한다면 그것이 굉장히 좋은 정무적 판단이 되는 그거는 건데요. 누가 판단합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정무적 판단인지 저는 자의적인 것인지. 첫 1단계에서는 저는 그 당원들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얻어주는 거. 두 번째는 국민들이 이제 표로 심판하는 거겠죠.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상당 정도의 합리성이 있는 정무적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아니 당 그렇게 내부에서 보시냐고요? 아니 당원들이 보는 거하고 국민들이 보는 건 좀 다를 수가 다릅니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릅니까? 당원들이 보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을 거고요. 네.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이 정치의 도의라든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볼 것이고요. 일단 지금 공천이 끝나면 이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지금 설명하신 그 대목이 국민들이 저 정도는 합리적이다라고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야 이건 도대체 기준이 뭐냐라고 받아들일까요? 저는 두 가지가 변수를 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총선의 성격은 여당의 아니, 그동안 어느 쪽입니까? 예. 아니 저는 두 가지 둘 다 있다. 그렇죠. 두 가지 시각이 다 두 있는 가지 거죠. 시각이 같이 있다. 여당의 그동안에 이 국정에 대한 심판을 하는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여당 심판을 하려면 이 정도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도리어 야당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야 이거 문제 있다라고 비판을 할 것이고요.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여당 심판론이 지금 국민들을 더 여론조사에서는 더 맞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평가하고 보십니까? 있습니다. 원칙이 없는 공천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이 훨씬 거셌죠.
한국 정치가 지금 정당 민주화가 안 된 상황에서 항상 공천 시스템이 지금 17대, 18대, 19대 이런 상태로 가면 25대까지 항상 반복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보면 짜증납니다.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뭘 좀 지키는 거 봤더니 또 금방 꼼수로 또 살리고 말이죠. 상당히 큰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 뭐 연하 야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이 예. 구제 부분은 새누리당 쪽에서는 탈락했다고 구제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저 새누리당은 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도 네. 이번 선거에서는 네.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뭐 네. 한두 명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공천 얘기 나오는 걸로 봐서 네. 어쨌거나 일단 탈락했다 구제된 경우는 지금 두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 여론이 어떻게 판단할지 뭐 입장이 좀 다른데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 국민의당의 모습이 아주 씁쓸합니다. 양당의 낡은 정치를 좀 넘어서 보겠다고 그래서 새 정치를 해보겠다고 출범한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저런 모습 정말 4, 50년 전에 봤던 또 20, 30년 전에 봤던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도 정말 보기 싫었던 저런 장면이 국민의당의 이 정치 현실이라고 하는 점이 매우 좀 안타깝습니다. 예. 저런 상태에서 뭐 당 지지율 얘기하는 거는 참 이게 참 나무에서 고기 구하는 거 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3당으로서의 개혁적인 모습, 새로운 모습을 제시했다고 나온 당이 지금 개파 싸움에 리더십 부재로 정체성 부족으로 저렇게 이전 투구를 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어디에서 야당의 새로운 모습을 봐야 될까요? 정말로 연목고 같은 모습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참. 한 말씀 하시죠. 네, 답답합니다. 사실은 당연히 벗어나야 될 모습이고요. 과거형의 모습인데 아직 정당이 정돈돼 있지 않고 사실 이번에 국민의당이 수기 배심원단을 생중계하는 등 사실 다른 당에 비해서 또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기본적인 노력은 했지만 당의 기본 역량이 돼 있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 정치의 내용도 지금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도 제대로 확립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다들 하여튼 뭐 현 정치권이 반성해야겠죠. 예, 국민의당이 이 창당 작업을 하면서 여러 차례 이 안철수 대표가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 영입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고 그런데 저는 저 장면이야말로 정말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사과의 사과를 해야 될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새 정치를 기대하는 국민들이 그래도 얼마나마 이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그 국민들한테 저런 모습을 보인 것 자체가 어떤 것보다도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